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숲이나 길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지워주는 늘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고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대개 자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하여 애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다비드 브루통의 걷기에 찬 서두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사회에서 우리는 전에 비해 현저히 적게 걷고 오래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개인의 육체적 기동성을 요즘처럼 적게 사용하는 시기는 없을 거라는 지적도 들립니다. 사회학자인 브루통은 걷기의 기능을 회복, 명상, 정비, 재생, 집중 등으로 풀어냈습니다. 걷기가 시가 되고 철학이 되고 구원이 되는 순간을 담아내는 작가의 시선이 진지하고 아름답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최민우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최민우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고 번역을 하는 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최민우 소설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2012년 자음과 몸으로 등단하셨고요. 소설집으로는 머리 검은 토끼와 그 밖의 이야기들이 있고 이번에 점선의 영역을 출간하셨습니다. 2016년에 이제 단편집이 나오고 2년여 만에 첫 장편을 출간하셨어요. 장편 출간 뒤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일단 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끝이네요. 예, 늘 하던 대로 특별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편집을 출간하시고 머리 검은 토끼와 그 밖의 이야기들 네. 이거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셨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셨고. 소설집 출간 이후에 어떤 장편을 써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컸었는데. 예, 언젠가는 이제 장편을 쓰고 싶다. 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 연이 닿고 기회가 닿아서 이 김에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이번 장편 소설 점선의 영역. 미래를 예언하는 할아버지를 둔 주인공. 이 남자 주인공이 서진이라는 여친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취업난과 사회에 내던져진 두 청년의 생존기이자 연애담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제목 점선의 영역 범상치 않은 제목이에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 이 소설은 이제 창비의 문학3이라는 웹페이지에서 처음 연재를 했었거든요. 연재했던
중편을 장편으로 이제 고쳐서 낸 건데요. 그 당시 제목은 점선을 잇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점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살아 있었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대답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실선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점선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실선은 이제 막힘없는 그리고 정해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삶인데 점선이라는 건 중간에 공백이 있죠. 그래서 쭉 나가다가도 어떤 공백 그 사이에 떨어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거나 잘 모르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란 건 보통 실선이라기보단 점선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일종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고 책이 나온 뒤에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 봐서는 왠지 판매를 포기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니 왠지 딱 어떤 분이 듣기에는 점선의 영역? 굉장히 시집 같다. 막 이런 생각도 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출판사에서는 이 제목을 한다니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사실 출판사에서는 그 점선을 잇는 법이라는 제목도 좋긴 한데 조금 다른 제목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 출판사에서 고른 제목이 그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제목을 좋아했고요. 출판사 쪽에서도 이 제목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한 후보군 제목 중에 그래도 이게 제일 나았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문학산 웹진 연재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 따르면 일상에서 흔히 만날 법하게 친근한 인물과 가독성 있는 문체를 활용하면서 환상적이고 미스터리한 요소를 적재적소에 가미하는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천사를 써준 최종화 소설가에 의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운명과 대결하는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어떤 이런 비유를 들어줬는데요. 작가님은 이런 소개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끄럽습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좋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긴 한데 듣기에는 참 좋아요. 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 소설의 소개를 해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죠? 저는 이 소설이 재밌게 읽히는 소설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연재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해야 된다면은 이제 사랑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사랑과 감동과 눈물 더하기 스릴. 예, 예. 그런 게 있는 훌륭한 소설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딱 책을 잡자마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어요. 예. 네. 이 점선의 영역에서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의 할아버지는 미래를 예언한 능력이 있고 예. 나의 애인인 서진은 어느 날 그림자를 잃어버립니다. 예. 나중에는 그녀 스스로 그림자를 내쫓는 인물이죠. 예. 이 그림자를 잃자마자 그녀는 점점 육체가 투명하게 되고 예. 주인공의 눈에 밖에 보이지 않는. 예. 그러면서 도시에 정전이 막 일어나고 예.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묘사됩니다. 예. 근데 보니까는 이 서진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우리 구성자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예, 상징이요. 네. 사실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언가를 쓸 때 이것이 무언가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이제 쓰지는 않잖아요. 예. 인물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아까 줄거리를 정말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줄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려해뒀던 건 이제 어둠이라는 테마였거든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얽혀가면서 돌아가는 그 과정, 그것들이 저는 좀 더 흥미로웠고 그 지점에서 스토리가 나아갈 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서 이제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어떤 상징을 염두에 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혹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서진이라든가 그런 인물에 대한 어떤 스케치 또 혹은 캐릭터 형성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림자를 잃어버렸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러블리한 여자친구예요. 예.
약간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작가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포로스터라든지 뭐 스티븐 킹도 약간 좀 좋아했을 것 같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포로스터는 많이 읽긴 했지만은 제가 조금 더 둘 중에서 애정한다면 아마 스티븐 킹인 것 같아요. 킹의 소설들은 제가 그 청소년기와 이제 그 청년기를 보내던 시절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저도 무척 즐겁게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어떤 정전이라든지 기차 사고라든지 전철 사고라든지 어떤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공포감 그런 면들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만큼 그 아까 뭐 제시된 외국 작가들의 얘기를 끌어들인 것은 그만큼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영상, 뭐 상업성, 어떤 영상화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처음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 어떤 장면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마감이라는 장면인데요. 바깥에서 조 PD님이 박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예, 마감 날짜라는 장면이 있어요. 달력 이렇게 떠오르고 그 처음에 사실은 연재를 할 때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이 연재를 좀 급하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이제 소설, 그러니까 구상 혹은 스케치를 해두다가 좀 놔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언이라는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 예언이라는 테마를 지금 한번 굴려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이 웹진의 성격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웹 연재라는 성격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현경이라는 사회학자의 그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인데 그 책 초반에 보면 그림자를 팔아버린 사나이에 대한 우화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때 아마 그 그림자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뒀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테마가 그때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그 예언과 그림자라는 테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생기고 나니까 나머지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굴리면서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고 마감은 다음 날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적인 부분이 그래서 첫 부분을 그렇게 흡입력 있게 장식하게 됐군요. 예, 고맙습니다. 그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보면은 주인공 나가다니는 회사의 팀장 대사에 담겨 있지 않나 합니다. 뭐 130페이지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팀장이 주인공 나를 뽑죠. 우겨가지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뽑는데 내가 너를 왜 뽑은 줄 아냐 하고 묻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상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선의 영역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역시 아까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제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꺼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상한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점선과 점선 사이의 공백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중에 어떤 일들은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졌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반드시 그게 꼭 그림자가 사라진다거나 정전이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보았을 때 당장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들. 그럴 때 그것을 마치 없는 것인 양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함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들을 아마 그 부분의 대사에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팀장이 담배를 오랜만에 5년 동안 금연했다가 금연을 했죠. 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네. 그러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상하거든.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사실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감각의 문제지. 이런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역시 점선과 점선 사이에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공간, 예. 그 영역을 다루셨군요. 이제 점선의 영역이라는 제목이 확실하게 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들을수록 점점 좋아지잖아요. 정말 들매네요, 들매. 예. 들을수록 매력적인. 네. 작가님 개인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은데요. 번역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지 않나요? 예. 그 프레데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 그다음에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그다음에 뭐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 분더킨트, 지미 핸드릭스.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은 책들을 번역하셨어요. 그 창작과 번역,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병행하기가 어떠신지요? 창작과 번역이 이제 비슷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일이니까요. 가능한 한 이제 일을 할 땐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실제로 일을 할 때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둘이 겹치는 일도 있고 둘을 따로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 일정상 그것이 겹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이쪽과 이쪽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사이에 점선을 이렇게 긋고 가능한 한 실선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생은 점선이기 때문에 네. 그게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혹시 뭐 창작을 하는 책상과 번역을 하는 책상을 이렇게 따로 두거나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번역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소설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앞에 있었던 기분은 털어버리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수입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둘 다 안 좋죠. 예. 그게 그 계량화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았다,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이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세금 계산서를 한번 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는지 최민우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에메넴의 5월은 덥고 음울한 달이다. 낮은 길고 후텁지근하다. 강물은 낮아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요히 서 있는 초록나무에서 검은 까마귀들이 샛노란 망고를 먹어댄다. 붉은 바나나가 익어간다. 잭프루트가 여물어 입을 벌린다. 과일향이 진동하는 공기 중을 방종한 청파리들이 공허하게 윙윙댄다. 그러다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져서는 햇볕 속에서 당황한 채 죽어간다. 밤은 맑지만 나태와 음울한 기대가 배어있다. 그러다 6월 초가 되면 남서 계절풍이 불어오고 석 달간 바람과 물이 계속되는데 아주 잠깐 눈부신 햇살이 선명하게 뚫고 나오면 신이 난 아이들은 달려 나와 노느라 정신이 없다. 전원은 거침없이 온통 초록으로 물든다. 타피오카가 깊이 뿌리내려 울타리를 이루고 꽃을 피우면 집과 집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벽돌담은 이끼가 자라면서 어두운 녹색으로 변한다. 후추덩굴이 구불구불 전봇대를 타고 오른다. 홍토로 된 둑을 뒤덮은 야생 덩굴이 침수된 도로까지 덮어버린다. 배들이 시장 복판을 바삐 오간다. 그리고 공공사업부가 메워야 할 간선도로에 움푹 파인 곳들에 물이 차서 생긴 웅덩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보인다. 라헬이 아에메넴으로 돌아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은 흙 위로 비스듬히 내리꽂히는 은빛 로프가 쏟아지는 총탄처럼 흙을 파헤쳤다. 언덕 위 오래된 집은 귀까지 낮게 내려쓴 모자처럼 가파른 박공지붕을 이고 있었다. 이끼로 줄무늬가 생긴 담벼락은 물러지고 땅에서 빨아들인 습기로 조금 불룩해져 있었다. 풀들이 제멋대로 자란 정원엔 조그만 생명체들의 속삭임과 부산스러움이 가득했다. 덤불에서는 쥐잡이뱀 한 마리가 반짝이는 돌멩이에 몸을 비비대고 있었다. 짝짓기 상대를 찾는 노란 황소 개구리들이 거품이 인 연못을 이리저리 유영하고 있었다. 흠뻑 젖은 몽구스 한 마리가 나뭇잎이 흩뿌려진 차도를 휙 건너갔다. 네. 읽은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것은 그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데뷔작이죠.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아에메넴이라는 곳에는 가본 적도 없고 그곳의 5월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정말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묘사는 정말 탐이 날 정도로 좋아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번역된 문장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민우 소설가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그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처음에 약간 뭔가 격발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양철판, 아주 얇은 판을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이게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네. 그 유리 주전자에 있던 물이 끓는 소리예요. 아, 유리 주전자군요. 예, 유리 주전자입니다.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차라든지 커피를 예. 드실 때 예. 자주 듣는 소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조금 멍하니 이 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멍해 있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영상들 혹은 소리들 또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사람이 멍할 시간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끓는 소리를 잠깐 멍하니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조금 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차를 마시는 그것보다 그 차가 끓기까지 네. 그 물이 끓는 소리 잠깐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편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그 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좀 짜여지시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형이신지 아니면 늦잠? 저는 새벽형이에요. 예, 예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아침형 인간과 새벽형 인간이 다른 점은 네. 아침형 인간들이 평소에 좀 더 으스댄다? 뭐 그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으스대지 않는 새벽형 인간이고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역시 그게 뜻대로는 잘 되지 않죠. 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쉬고 생활은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디를 걷는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나요? 얼마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보통 이제 이맘때쯤 되면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그 건강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에서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네. 예, 수영을 얼마 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법을 지금 익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자유형 연습 음파 단계인가요? 음파는 다행히 넘어갔고 네. 그 거북이라고 하죠. 그 등에 허리에 네. 끼우는 네. 물에 뜨게 해주는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벗어 던졌습니다. 해방됐어요. 앞으로 수영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기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 소설,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번역 중인 작품에 관해서 좀 편하게 들려주시죠. 악스트라는 문예지에 연재했던 장편이 있는데요. 지금 그 원고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그 책이 이제 제 다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책이 지금 오늘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발간이 한 권 더 됐어요. 네덜란드 양로원에 있는 어떤 83과 4분의 1세 할아버지의 1년 동안의 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됐고 아마 겨울에도 다른 작업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번역도요. 네. 지금 퇴고 작업, 정리 작업을 하시는 장편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악스테 연재 당시 제목은 발목 깊이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었고 일단은 지금 일종의 저는 그 소설을 탐정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네. 수정이 마무리되면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최민우 작가가 그 어떤 미스테리 쪽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요. 그 이베리아 전갈서부터 보면. 예. 그다음에 이번 점선의 영역에서도 그런 미스테리 요소가 상당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발목 깊이의 바다. 예. 이 작품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불러주셔서 다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정말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소감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여기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방송이 올해의 마지막 작가의 방 코너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점도 무척 영광스럽고요. 한 해의 대미를 저와 함께 장식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예, 그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우 장편소설 점선의 영역 여러분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민우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화가 안윤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떨어진 곳에서 오셨죠? 예, 제가 경기도 안성에 작업실이 있어서요. 네. 예, 아주 멀진 않습니다만. 예,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윤모 선생님은 책을 오브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오브제로 삼아서 작업을 하신 게 한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뭐 늘 책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화씨 450일이라는 책을 읽고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책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책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책을 또 우리 화씨 450일이라는 책이 책을 이제 태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섭씨로 따지면 한 섭씨 283도나 돼요. 근데 책을 저도 태워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타질 않아요, 이게 웬만해서. 그래서 이제 탄 그림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책이 탄 거를.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뭐 책을 태우려고 뭐 일부러 그런 소재를 택한 건 아니고요. 네. 또 책과 함께 이제 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많은 작업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좀 소홀히 하고 네. 이제 게임이나 뭐 이런 데 몰두하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책이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그 특히 지방 문화 소외 지역을 다니면서 같이 책에 대한 소중함 또 책을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을 하나의 그 놀이로 네. 예, 같이 좀 또 그림처럼 쉽게 접할 수 있게 예, 하려고 책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네. 예, 아이들과 함께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책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가지고 오신 화집을 이렇게 보니까 네네. 이 도시 풍경을 그리셨는데 아파트 단지 대신에 책들이 네. 서 있는 이런 풍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책을 한 10,000권 정도 쌓아놓은 어떤 설치미술 작품도 네, 보이고요. 네, 네. 특히 10,000권 정도 쌓인 이 네. 설치미술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나요? 뭐 책을 통해서 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섬을 상징하게 표현한다든가 이제 여러 군데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한번 남이섬에서 이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이섬 모양을 떠서 책으로 이제 쌓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주도의 그 모습들, 섬의 모습들을 이제 쌓아서 하나 조형적으로 표현하려고 그 사람들이 한 놀이로서 좀 책을 좀 쉽게 접하고자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제 설치 미술을 한 것이죠. 네. 네. 이 도시의 풍경을 가득 메운 이 책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상상력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네. 상상을. 그러니까 뭐 오늘 갑자기 도시가 그 건물들이 이 책으로 변한다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네. 이런 상상에서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이 돼서 도로가 있고 책이 있고 또 거기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 모양도 아마 책으로 돼 있거든요. 네. 출입 금지이고 또 책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 예, 그런 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좀 해학적으로 또 쉽게 예,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접근한 그러면서 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네. 그 폭포에서도 보면은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책이 떨어지는. 그 박연폭포라는 정선의 박연폭포 유명한 네,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 대신에 이제 책을 넣어서 책이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네. 굉장히 색감이 따뜻하고 약간 동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또 네. 환상적인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책을 이제 표현한 거는 이제 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화씨 450이라는데 책을 태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책이란 게 인간의 자율적인 그 욕구 이걸 중시하는데 이제 전제주의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배격하는 그래서 이걸 상반된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동양의 같은 경우는 분석행위라는 게 그렇죠. 있었고 또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이제 허약한 나치즘을 상징한 데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책을 태우진 않았습니다만 뭐 우미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순종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금서도 또 마련해놨고요. 그렇죠. 제 책 내용 보면 이제 금서에 관한 제가 이제 책을 태운 그림은 이제 금서를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반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이 책들과 책 사이에 아주 독특한 동물이 보이는데요. 부엉이가 있네요. 네. 부엉이가 꼭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눈을 깜빡이고 있거나 모습을 드러내고 네, 있는데 네. 이 부엉이가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부엉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 소재를 하니까 그 전시 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친근하고 네. 또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멀뚱히 이렇게 멀뚱멀뚱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캐릭터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적당히 숨기거나 할 때도 좋은 캐릭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은 또 부엉이가 굉장히 밀접한 게 부엉이는 어떤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야말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부엉이들을 소재를 숨기거나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안윤모 선생님 나의 연대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민망한데요. 저는 뭐 특별히 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미술에 보면 도록의 뒤에 보면은 그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상상적인 작가들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 시간에 잘 이게 어색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뭐 제 연대기는 일단은 뭐 출생은 이제 강원도 시골 그 영월에서 제가 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춘천이라는 곳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직자이셔서 춘천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다니다가 미술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비교적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늦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시작 그러면 이제 되게 미대를 가야 이제 되게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대를 들어가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막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뭐 해외여행 자유로가 안 된 시절이라 외국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아마 유학을 안 갔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해외에 대한 동경 또 왜냐하면 제가 서양화 전공을 했는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또 폭발을 해가지고 대학 들어오자마자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또 유학 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게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 좀 가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는 받았는데 비자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직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민주화를 또 요구하는 시대에 또 있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됐고 그 유학은 뉴욕 시립대학이랑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뉴욕 시립대가 아니었으면 아마 유학을 못 갔을지도 몰라요. 학비가 저렴을 해서 예, 정말 운 좋게 그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뭐 주경 야독으로 그냥 뭐 낮은 일하고 디자인 일을 했거든요. 디자이너로. 네. 만하탄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뭐 돌아온 후에 누구나 다 똑같은 코스 뭐 대학 강의 보따리 장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사하면서 작가 생활을 근데 저는 운 좋게 또 그 이제 귀국 전 91년도에 이제 첫 개인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했는데 근데 그게 또 나름 이제 또 잘 알려지고 또 네. 판매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 작가 생활과 또 대학의 강의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예, 뭐 그 중간중간에 뭐 많은 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행을 또 좋아해서 뭐 북아프리카, 뭐 리비아라든가 잘 가지 않는 곳이긴 한데요. 네. 튀니지라든가 뭐 이집트 뭐 여러 등등 나라들을 많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화가로서만은 또 영감이 필요하니까요. 여행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네. 여행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제가 일상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소재로 또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커피 소재로 개인전을 한 6번 정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시를 활동을 했었고 2002년도 정도에 이제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제 작업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주변 환경이 많이 작품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연인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 전원 생활을 지금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2011년부터는 그 발달장애 친구들 이제 5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10주년이 되는 이 친구들 만난 지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그 청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확대돼가지고 월드 투어 프로젝트까지 확대시켰고 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뭐 맨투맨 프로젝트라든가 또 원맨 쇼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다음 뭐 2013년에는 뭐 유럽에서 그 모나코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책이 말하다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고, 뭐 2014년도에는 뭐 뉴욕에서 이제 6군데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뭐 모마라든가 아니면 뭐 퀸즈 뮤지엄, 그다음에 록펠러 프리저브로 뭐 이런 곳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바로 또 이제 유엔과 함께 브뤼셀에서 그 이제 유럽 이제 연합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자 센터 포 파인 아트에서 이제 월드 프로젝트 나비가 되다를 또 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뭐 이렇게 쭉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돌다가요. 뭐 홍콩 돌다가 이제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 작년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국립시초장애센터에 있는 분들과 또 자폐성 장애센터 분들과 함께 워크숍과 전시를 했고, 네. 그래도 올해는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워크숍과 전시를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하시는 내력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전국 투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이 발달장애 친구들과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지금 2011년에 처음 만나서 2010년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한 2010년도에 2010년 처음 만나서 네네. 이들과 같이 어떤 교류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 이전에 2003년도에 이제 사실 제가 자폐성 장애 친구들과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7년 전에 제가 아이들과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하고 나니까 그림이 이제 일반 아이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아이들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포기하고 있다가 2010년도 이 친구들 지금 5명의 자폐성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자연의 색을 그대로 쓰는 것에 좀 놀라서 이 친구 정도면은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전국 투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뭐 시작했던 거면은 아무래도 제가 교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이제 제가 80년대에 그 어려웠던 우리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보았고 네, 그런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가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뭐 몸은 신체적으로는 정 멀쩡한데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소통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폐성과 그림의 연결 지점이라면은 이제 흔히 말로 하는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미지로 네. 소통하는 그런 지점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발달 장애와 지적 장애 되게 함께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 연령이 한 5살, 4살이 멈추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못하고 사회 구성을 살아가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급 1급, 2급, 3급 이제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은 1급 친구들이라 거의 뭐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본인이 뭔가 나타내고 싶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뭐 집, 뭐 이거는 뭐 가족 이렇게 이 정도는 언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연히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네, 이 자폐성 장애 친구들하고 이제 전국 투어도 하시고 월드 투어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 작업을 하셨는데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어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이 친구들이 통해서. 그래서 뭐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7군데서 했거든요. 제주도, 뭐 서울, 경기도,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다 바꿨거든요. 하면서 저도 바꾸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제가 좀 작업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제주도 예를 들자면 이 친구들 위해서 제가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작업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가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 이들이 좋아하는 색, 배의 색깔을 다 틀리게 했어요. 좋아하는 색들이 다 틀리니까. 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배에 가득 실어서 이제 아름다운 항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는데, 인생이란 여정이 어떤 항해라고 비유하자면 그렇죠. 이들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가 있고 또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아름다운 항해로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는데 전시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거죠. 네. 어떤 창의적인 영감을 얻은데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그렇습니다. 영역들을. 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 구성 작가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그림을 그리면서요. 제 개인적인 작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 힘든 게 뭐 작가들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이디어 새로운 걸 늘 쫓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거든요. 카페에 혼자 가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 들어서 어떤 때는 작업실을 그냥 가서 종일 그냥 삥삥 돌다가 또 온 적도 있거든요. 생각만 하다가. 예. 그래서 어떤 때는 99%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99%가 노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작가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새로운 작업. 또 많은 분들은 또 새로운 걸 항상 요구하세요.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면 뭐 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이 직업 정말 좋다.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는 직업이 정말 좋다 할 때가 있다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화가 그러면 되게 한량한 직업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일이 많을 때는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노동력이 직업. 필요로 하고 뭐 문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술가들이 이제 또 그 노동을 또 많이 필요로 하죠. 뭐 좋았던 점이라면 뭐 시간 활용이 좀 된다는 거, 그거가 좋은 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이 온다는 거죠. 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또 뭐 좋으면 공감한다라든가 이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또 얻을 수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출연하셨는데 네. 오늘 여기 출연 소감 대신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좀 아름다운 장면, 이 장면은 참 그래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한 장면 소개시켜 주시죠. 뭐 제가 행복했던 장면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냥 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그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많이 이제 느끼잖아요. 또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데도 행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 그림을 이제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탈리아의 그 미래주의 작품들을 했는데 작품성이 너무 뛰어나고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들이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또 마침 2층에 카페가 있어요. 네. 카페를 갔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커피를 시키고
거기 창문을 보니 뷰가 또 너무 좋아요. 네. 그 센트럴 파크이 보이는. 정말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서도 내가 의식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뭐 지금도 순간순간 커피를 마시거나 이럴 때 그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겐하임 미술관에 들리시는 분들은 꼭 2층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센트럴 파크. 네. 아유,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안윤모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